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과 액세서리에 관심을 가졌어요. 제 엄마 말로는 다른 아이들보다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머리를 묶거나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교에 가기 싫어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저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꿈도 그쪽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비록 영분인 비교적 잘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큰 만큼 제 꿈은 확고했어요. 저는 의료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옷을 예쁘게 입는 것도 좋았지만 다른 사람을 꾸미고 싶었어요. 멋들어지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제가 판매하는 옷들을 입고 사람들이 기쁘게 입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 거만한 보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하나뿐인 여동생에게 옷을 비면 옳았습니다. 나는 꼭 패션으로 성공할 거야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곤 했다네요. 그 말이 지겨워왔는지 제 동생이 어느 날 언니의 그 말 좀 그만해 라는 말을 해 귀 따가워 죽겠어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을 얘기지만 저는 동생이 어디 하면서 옷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공부만 좋아하는 동생을 억지로 끌고 와 화장해주고 꾸며주며 대리만족을 하곤 했어요. 그렇게 옷에 관심이 많던 전 상회했어요. 살아요. 돈을 열심히 모아 조그마한 쇼핑몰을 창업했어요. 당연히 부담스러운 길이고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길이었지만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겠다는 결심이었고 고집도 있었어요. 엄마나 아빠도 말리지 못했어요. 유리야, 사업이란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책임져야 할 위험도 크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어야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기에 너의 나이가 어리지 않겠니? 엄마는 네가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대학 다니고 취직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했지만 엄마, 내 꿈이야. 나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믿어줘 라고 대답했어요. 누구의 지원도 받지 않았어요. 오로지 제가 모은 돈으로 시작했어요. 제 패기와 열정, 의지만 믿고 시작한 사업이었죠. 하지만 보기 좋게 망했어요. 제가 차린 쇼핑몰이 딱히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었기에 이도저도 아닌 제 쇼핑몰은 쇼핑몰의 홍수 같은 곳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너무 상심하지 말고 이제는 취업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라. 너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야. 알겠어. 엄마는 사업 실패로 쓰러진 고통을 안고 있는 자켓. 이제는 그만 포기할 때도 됐다며 저를 어루만지며 달래주셨어요.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려야 할 때임을 깨달아서 그래야만 했지만 막상 포기하려니 사람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더군요. 결국 SNS를 통해 액세서리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직접 손수 동대문 시장에서 재료를 구해 일일이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시도는 꽤 괜찮았어요.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결과를 얻어서 자부심도 느꼈고 자존심도 회복되었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 제 성공을 축하해 주었고요. 내일은 기대되는 날이에요. 부모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그런 가운데 만나게 된 것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또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남자를 만나고 자존심이 세서인지 남편은 내 마음속에서 유일하게 좋아하던 남자였어요. 남편은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미팅을 자주 가지고 친해졌어요. 사람을 자주 만나다 보면 마음이 가까워진다고 하잖아요. 남편과 미팅도 자주 가졌고 끝나면 함께 밥을 먹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친해져 사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어느새 우리는 꽤 친한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요. 오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하고 있을 때 제 남편이 옆에서 많이 조언을 해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일 잡아주는 조언도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큰 지지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성격이었던 저도
무기가 된 이 사람 때문에 그러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말이지만 대표님은 잘 될 거라 믿어요. 최근에 출시된 옷들이 너무 고급스럽고 세련되어 있어서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남편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그에게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남편 대신 남자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대표님, 오늘 저녁 저랑 같이 식사하러 가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하며 제안을 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데이트 코스를 밟게 되었다. 남편이 외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흔히 외동 아들이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 건방지거나 성격이 나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다. 남편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많고 만나면 만날수록 질리지 않고 더 알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내일은 내 재력이나 능력 때문에 질투하지 않고 생김새가 비슷한 남자들아 만나고 난이 남편 낸 그 측면에서도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남편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때 이를 차버린 거예요. 우리 결혼하자. 난 결혼해야만 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데 결혼을 안 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자, 당신을 위해 준비한 꽃이야. 뭐야, 이게 설마 지금 자기가 프로포즈 하는 거야? 그럼 이게 프로포즈지 뭐야? 꽃 받아줄 거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프로포즈 하는 게 어딨어. 프로포즈는 남자가 해야지. 자기도 참. 아니, 조금만 기다려 주지. 이렇게 손님 쳐주는 게 어디서 나요? 프로포즈라고 남자와 여자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지. 나 그런 말은 정말 안 받아줄 거예요. 심지어 프로포즈 하는 것도 제가 먼저 했어요. 남편을 놓치면 안 된다는 조바심과 불안함이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사람과 평생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문제 없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었고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샤만이 문제였어요. 프로포즈까지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잘 거란 그러더라고요. 나 사실 우리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 남편이 시어머니를 함께 모시기를 원했어요. 시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하여 많이 걱정했거든요. 시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살 동생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시어머니의 동생분이 가끔 말이 어색해서 그것도 한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했어요. 고민에 빠지면서 당신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 생활을 단단히 즐기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결정해 주길 바라요. 나도 많이 고민해서 솔직히 말해 함께 사는 것이 내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어머님과 가까운 집으로 신혼집을 잡아 자주 왕래하는 것은 어떠실까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바로 어머니 집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알아 내 많은 마음을 배려해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알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뭔가를 곱씹는 것 같더니 너의 행동이 불만스럽다 라고 말했죠. 남편의 반응이 찝찝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제게 최선이었으니 제가 허니문 릴락스 근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 또한 제가 선택했고 제 수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결혼 비용도 많이 부담스럽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조금 더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별 문제 없이 있었죠. 그러나 오히려 어머님께서 이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하셔서 당황했어요. 제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방문했을 때 상황에 대해 언급하셔서 놀랐습니다. 너 얼마나 벌어? 연봉이 헌 1억이나 된다면 그만큼 많이 번다고 우리 석현이 힘들게 일해야 하고 그럼 뭐 쓰겠어? 이래저랬습니다.
사업은 순식간에 흥행할 수도 있지만 도망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면 기고반장해서 남편이 힘들게 일하면 집안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기둥이 서지 않으면 어때요?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한 말에 전 그날 하루 동안 밥이 어녀 계속 소화제를 챙겨 먹어야 했어요. 도대체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남편도 시어머니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 너무 황당했어요.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은 방문할 때마다 지속되었어요. 계속 듣다 보니 어느 날은 저도 짜증이 나서 어머님,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랑 석현 씨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들은 척조차 않으셨죠. 처음에는 저에게 아가, 엄마한테 말해라, 며 잘해주셔서 좋은 분인 줄 알았지만 시어머니의 거슬리는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싶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괜히 이 근처까지 왔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은 시어머니가 우울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우울증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 같았죠. 게다가 덤으로 돈에 대한 집착도 꽤 있으셨어요. 저에게 남자 체면 살려주려면 기고만장하지 말라, 던 이동 생각에 유세하는 것도 안 돼. 그런데 갑자기 용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매달 300만 원이나 올렸다고요. 300만 원이나요? 어머니,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신 건데요? 그렇다 몰라. 요한이 셈이가 요한이 셈이면? 그냥 주는 거야. 말이 많지. 너 연봉 받고 이러면서 나에게 구자 그들이 주는 게 아까운데 어머님 아깝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돈도 있는데 용돈을 요구하시니까 어디에 쓰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있죠. 나도 친구 만나고 다닐 때 쓸 돈이 많지 왜 없겠어? 아, 잔말 말고 내놔. 난 이 번말한 거 정말 싫어해.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다짜고짜 300만 원을 요구하셨고 날짜까지 딱 정해주셨어요. 이번 달 말일까지 꼭 입금해줘야 한다고. 난 괜히 이런 걸로 천하지 않게 해라 하면서 말이에요. 나는 남편에게 말이죠. 곧바로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우리 엄마가 원래 통에 커 당신도 많이 버니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하면서 당돌하게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우리 결혼할 때만 해도 어머니께서 용돈 같은 거 달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사실 우리 엄마는 재산이 없어서 집이 전부라고 알고 있죠. 당신도 알다시피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우울증에 쉽게 걸리는데 돈도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겠어요. 얼마 전에는 엄마 집에 혼자 있으면서 어두운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당신이 어쩌다 어머니께 300만 원이 넘는 용돈을 요청한 것은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금이 필요하고 저축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거의 매달 이자를 지불해야만 했고 신혼 때 이런저런 문제를 빚어내기 싫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그 돈을 요구할 때마다 억울하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머니도 내가 그 돈을 주는 것에 감사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감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기는커녕 용돈의 금액을 점차 늘려가길 원했어요. 거기다 생일날 포장까지 정성스레 해간 선물에는 이런 반응을 보이셨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용돈으로 우물 100씩 턱턱 준다는데 솔직히 생애사 물론 명품백 선물 정도는 기대했는데 조금 실망하긴 하다. 아, 이거 건강식품 얼마나 한다고 이런 걸 사온 이애 어머님, 이 건강식품도 비싼 거 해요라고 했다. 나는 널 데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샤머니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 정도로 선절할 수가 있을까 싶어 코시 어머닌 그 정도로 돈 외관의 진상이었어요. 거기다 샤머니만 비정상이었으면 참지 않았을까 싶었다. 좋은데 결혼 생활 중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
남편이 시댁을 너무 자주 들른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굳이 저를 끌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일은 없었지만 그 횟수가 너무 적었더군요. 마치 자기 어머니에게 집착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시댁에 드나들더군요. 여보, 나 어머니 집 갔다 올게. 오늘도? 주말에 우리 잠깐 쇼핑을 가기로 했잖아. 새로운 물건들도 많은데. 아, 그랬나? 깜빡하고 있었는데 당신의 옷까지 사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임신했던 때였죠. 감사하게도 신혼여행 중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후로 일을 해나가며 조심조심 아이를 품었어요. 아이를 품고 있을 때 남편은 매일 같이 시어머니를 댁부터 집에 데려갔어요. 때론 자고 올 거라며 해놓고 3일 동안 그곳에서 보낸 적도 있었답니다. 덕분에 밤마다 혼자 눈을 감았죠. 사실 결혼 10년 차도 아니고 혼인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라면 매일 함께 껴안고 잠들고 싶고 함께 일상을 보내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마음일 텐데 남편은 그 마음을 모르며 행동했어요. 내가 어머니 집 가는 게 불만스러워서 그렇게 사사건건 당신을 걱정해왔다고요. 지금까지 우리 신혼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요. 일주일에 3번씩 제가 어머니 집에 가서 자고 오잖아. 그럴 거면 나와 결혼한 이유가 뭔지 항의할 거야. 내가 이런 불만을 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 어머니께서 위득하신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임신한 나를 내버려두고 매번 거기로 가려 하니까. 그때는 제가 임신했을 때 예민해서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남편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리울 때, 그치만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 있으니 연락이 안 되니까 제 입장에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러다가도 시어머니께서 제가 오지 않는 것을 너그러이 이해해주는 분도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집에 일주일에 3번씩 갈 때마다 대놓고 핀잔과 무안을 함께 해주시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몸에 금태가 있는 두 번째 언니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서 원래에 담긴 마늘이 들어있는 다른 집 시어머니도 쉽게 보러 멀리 지방까지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겠냐고 하는 그 모양이 벌써 나타난다고 하며 가정교육을 집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뭐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지나치게 나한테 가지 닫혀있는 내 태도가 그 모양인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다. 너한테 왜 이러는데? 내 남편한테는 어떻게 하는지는 궁금하지 않는지. 비디오다 봐도. 내가 알아듣지 못했을 줄 알았어.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면 내 집에 와서 편히 숨을 쉬겠어. 하지만 너는 알겠지. 내 아들은 대졸이지만 넌 고졸이야. 대졸은 구급자 학력부터 다르잖아. 내 아들을 가르칠 만큼 넌 아직 멀었어. 정말 화가 나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어. 하지만 그땐 화를 내지 않았어. 남편이 닮았대.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었어. 어머니 말로는 남편 수준은 아니랬어. 그때 바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에게 인사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는데도 화가 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달한 말 때문인데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이러는지 궁금해서 집에 와서 오랫동안 남편을 따졌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했니? 내가 당신을 욕하는 것처럼 무슨 소리를 하니? 어머니가 직접 나를 까내리더라도 어딘가에서 내 얘기를 끌어내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말한 것을 끄집어내서 자신에게 유리한 말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놓친다면 우리 어머니가 돈 쓰는 이야기로 바뀌는 거니? 너도 임신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잘못이 어디 있나요? 솔직히 내가 들은 말도 아니잖아. 너 때문에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 죽겠어.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좀 쉬고 싶은데 너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느낀다. 들어오자마자 청소하고 양말을 정리하고 쉴 새 없이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 임신한 사람도 쉴 틈을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돈을 벌어오는 남편에게도 좀 생각해 줘야 한다. 당신의 입은 좋다 하지만 정리하는 일은 당연한 게 아니야.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한 거지? 제가 임신하여 몸이 불편해서 집안일을 못할 때 몇 번 남편에게 부탁했다고. 그러나 남편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시어머니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해서 정말 기가 막혀. 그날 남편과 크게 싸웠는데 그 뒤로 남편이 코를 골아 자는 동안 부른 아기를 안고 서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오늘 하고 싶은 내 마음이 굴뚝처럼 불타오르는데 참고하며 겨우 화를 가라앉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이호로 낳아서 100번 맞는 선택이었지만 아기를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혼인데도 시어머니랑 더 이상 말을 섞는 것도 얼굴을 보는 것도 싫어지고 남편에게 주는 돈도 시어머니에게 주는 돈도 다 날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주 큰 소동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돼도 내가 너 오늘 내로 하더라고요. 입금을 안 해주면 2년 동안 연락을 끊을 것으로 생각해요. 너 때문에 지금 동창회에도 못 참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어머니 죄송한데 이제부터 그 돈을 더 이상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돈을 쉽고 번거롭게 받지 않아야 해서요. 이제 용돈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만 연락을 끊겠습니다. 뭐라고요? 이야.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문을 두드려 난리를 쳤지만 남편에게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냉정함을 유지하던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의 성화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었고 시어머니는 거기로 들어가면서 주변에 미처 만드시던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어요. 얼떨결에 당한 일로 숨도 못 쉬고 있던데 치아어머니는 오히려 씩씩하게 행동하며 이 망할 것이 어디서 나를 동의로 무시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 후로 제 남편과 어머니와의 연을 끊겠다 선언했고 며칠 동안 충격에 휩싸여 힘들게 지내야 했습니다. 분명히 냄새가 쉽게 퍼져내렸는데 내일은 제 몸 어딘가에서 음식물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치아어머니가 떠올랐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산통을 받고 우리 귀여운 아이 하늘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출산한 후 낳은 남편도 조금씩 변할까요? 아주 조금은 기대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음식물 쓰레기를 던져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제 며느리라고 동네 분들에게 욕을 하는 것이 제 귀에 들리는 동안 남편은 건너편 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다는 표현 말고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당시 산후 우울증이 심해질 때 사업에 정성을 쏟지 못했는데 알지 못한 사이에 사업이 망가지고 방문 손님이 줄어들었어요. 수입이 끊기자 사람들은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일이 잘 풀리던 동안 친했던 언니가 돈을 벌어보라며 좋은 주식 종목을 알려주었어요.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알고 지내온 언니였고 정보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언니였는데도 내지 않을 걸 알면서도 판단력이 흐려져 거액을 투자하게 되었어요. 며칠을 기다렸지만 돌발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그 돈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결과 순식간에 돈을 벌던 사업가에서 파탄을 맞고 말았어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부모님이셨는데요. 예, 너 미쳤니? 뭐 듣자니 피까지 생겼다며 당장 이혼해라. 세상에 돈 많이 번다고 클로킹 하는데 떨더니 그러려고 이 난리를 쳐 뒤에 우리 아들한테 피해가지 않게 당장 이혼해. 어머니, 아무탕에 도장을 찍고 그러니 신보를 좋게 써야지. 그 CM에 돈 안 준다고 버티고 그럴 때부터 알아봤다. 너 같은 건 망해도 싸다 싸. 사람 얼굴에 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아마 별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조금은 감싸주겠지 싶어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남편이 둘이나 외면했어요. 우리 사실 결혼 생활 내내 계속 삐끗해요. 했다면서요. 이미 서로 안 맞는 거를 알고 있었고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늘의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하루하루가 점점 힘들었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어디서부터 인생이 꼬인 걸까요? 정답이 없는 질문들만 머릿속에서 맴돌며 괴로워합니다. 이 사이에, 이 중에 여자를 잘못 만나게 돼서 제 팔자가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의 여자를 잘 따져서 선택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아들이 이런 상황에 휩싸인 것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를 비난하며 끝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 걱정했는데 자식에게 정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지 아이는 나를 키우라고 하더군요. 이후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 친구 집으로 옮겨야 했는데 차마 고향으로 내려가기에는 부모님께 얼굴 보여줄 수 없고 창피해서 연락하지 못했는데 부모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내가 어째서 집에 뭐를 두고 있는 거야? 얼른 짐 싸들고 집에 와.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어쩌려고. 빨리 와. 아버지의 경계 속에 울며 고향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자리를 향해 한없이 껴 알아줄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고통을 위안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이혼을 얻었는지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알게 되자 당장 무능한 남편과 시어머니를 찾아가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결국 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을 부려먹고 다음에는 내게 도움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내팽개쳐 버릴 수가 있습니까? 가족이면 더더욱 그런 얘기도 몰라요. 하고 소리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학참이 보세요. 그쪽 며느리는 저에게 처음부터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네요. 제 아들에게도 못했고 저에게 들며 느린 우레탄은 한 번도 쓸모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토대로 오히려 그쪽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하셨죠. 자야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말에 황당해하며 당신과 같은 인간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셔서 단칸방에서 아기와 함께 먹고 자며 마음을 삭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면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나쁜 생각이라니. 차참하게 실패한 내 인생이 너무 부끄럽고 비참해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싶었어요. 종종 전 남편의 소식을 들을 때면 하는데요. 사람은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다. 자만의 이 모양이 얻었어. 그래도 아이를 보면 포기할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나 혼자 바라본 내 아이를 보면서 그런 나쁜 선택은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그 후에 닥치는 대로 사면서 버텨왔어요. 당시에 고졸 학력으로 취직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고 회사 책도 쉽지 않아서 식당에서 10시간씩 일했었죠. 그 일은 힘이 들 정도로 어려웠지만 그런 때마다 아이의 사진을 보며 이 시기를 버틸 것이라 다짐했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남편과 시댁에 대한 진정한 복수인 것 같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전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남편을 지급하는 양육비가 너무 부족해요.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서 분유 비용까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전 남편은 제게 단지 1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제 새 여자를 만나 잘 살고 있으니까 다신 연락할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너 때문에 둘째 이혼까지 했는데 이제 나한테 그만 피해를 줄 때도 됐잖아. 어떻게 나는 도와주지도 않고 제 자식까지 그렇게 버려버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때 나는 그 놈이 인간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5년이 흘렀을까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컸고 나 또한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한 채 얻을 수 있었어요. 멀어진 4년을 보낸 뒤 이제 제 아내와 손으로 아이를 안고 돌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죠.
풍족하지 못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은 한편으로는 희다고 생각했지만 아이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지 못하거나 새 신발을 사주지 못해서 엄마로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만약 우리 아이가 다른 엄마를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매일 몇 번씩이나 들었죠. 그런 찰나에 시장에서 아이 옷을 사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 옷을 파는 쇼핑몰을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옷의 디자인이나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죠. 자금이 없었고 시작하는데 두려움도 있었지만 예전에 사업을 하며 만난 지인이 투자를 제안해 주었고 그 덕분에 다시 한번 쇼핑몰을 창업할 수 있었어요. 큰 성공을 원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고품질 옷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죠. 아이 옷 산업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도 많았지만 밤낮으로 연구하며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무시받던 쇼핑몰이 커져가며 매출도 2배로 늘어나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어요.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지만 무사히 잘 버텨낸 결과였어요. 사업이 자리 잡기까지는 5년 정도 걸렸어요. 어쩔 때는 주말에도 아이를 안고 회사에 가야 할 정도로 일이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형편이 넉넉해진 이후에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무엇보다 전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생겨 막아서요. 제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소식을 전하거나 알게 된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노숙자와 같은 모습으로 말이에요. 두 사람의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곤 했죠. 시어머니는 피골이 상자를 패고 있었고 특히 아픔을 느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나를 바라보았지만 일단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마주하는 것조차 싫었지만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을 때 우리를 좀 살려줄 것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게 다짜고짜 무슨 말인지 들어보니 두 사람의 사연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자리에 누운 줄 알았지만 그 여자는 꽃뱀이었고 남편의 돈을 훔쳐 도망쳐 나갔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일용직으로 백화점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경솔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께 정말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한 번만 봐주세요. 저와 어머니는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암으로 힘들어 하시면서도 살아야 하고 저는 거지만큼도 못하게 살고 있어요. 과거의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SNS에서 보니까 당신은 유명하고 꽤 성공한 것 같은데 그냥 5천만 원 정도만 주시면 어떻게든 해결하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될까요? 5천만 원?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러 온 건가요? 아니라면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아, 저렇게 말씀하면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많은 것들에 대해 반성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당신과 우리가 보통 인연인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인연은 정말 얽혀 있지만 당신이 우리를 좀 돌봐주길 바래요. 시어머니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돈 거래를 제안해요.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용돈 300만 원을 요구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변하지 않는지를 깨달았죠. 저는 고개를 숙이며 시어머니를 밀쳤고 양해해달라면 제게도 돈줄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 두 사람은 가족이 아니며 가족으로서 다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어요. 그때 제가 망했을 때라도 좋게 끝났으면 지금 도움이라도 받았을 텐데요. 근데 어머님은 제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망해도 싸다고 하셨죠.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 제게 와서 감히 이 돈을 요구하다니요? 미안하지만 어머님들도 당신도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 다시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요. 나는 그렇게 내게 소리치는 남편과 끝없이 흘리는 눈물을 닦으며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카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들의 모습이 너무 가엾어서 마음이 아파 화제가 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받은 대로만 받아들이며 위로받는 게 전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제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싱글맘이지만 외롭거나 어려운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저는 버텨오며 견뎌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죠. 요즘엔 그때 겪은 저 자신에게 잘했어 같은 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항상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당장 견뎌내세요. 이 역시 지나갈 것이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힘내시고 모두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는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